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울린 초인종 소리가 내가 수년간 쌓아 올린 고독의 성벽을 허물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김재혁 씨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시계처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72년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 은퇴한 그는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자신만의 규칙 속에서 살았다. 아침 6시 기상, 6앱시 화초 물주기, 8시 신문 읽기. 그의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마저도 그의 통제에 있는 듯 고요했다. 저녁 6입시 45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기 위해 소파에 막 몸을 기댔을 때였다. 딩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재혁 씨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그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텔레비전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아랫집 4학기 2회 사는 미망인 오서연 씨였다. 그는 그녀를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을 뿐.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누구시죠? 그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물었다. 저 아랫집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다급했다. 부엌 수도가 고장 났는지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잠시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재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완벽한 저녁 일과가 망가지는 순간이었다. 귀찮았지만 이웃의 다급한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할 만큼 모진 사람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벽에 걸린 외투 안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저녁 6시 47분. 아랫집 방문이라고 기록했다. 평생의 습관이었다. 그리고 창고에서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된 공구함을 들고 나섰다. 서연 씨의 집 문을 열자 재혁 씨의 집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를 맞았다. 은은한 꽃향기와 음식 냄새가 섞인 사람 사는 집의 냄새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걸 전혀 할 줄 몰라서. 서연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녀가 말한 고장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낡은 싱크대 수도꼭지 연결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느리게 떨어지고 있었다. 닳아버린 고무 패킹이 문제인 듯했다. 재혁 씨는 말없이 공구함을 열고 스패너를 꺼내 들었다. 수리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낡은 패킹을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나사를 꽉 조이자 지긋지긋한 누수는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가 무심하게 말하며 몸을 일으켰을 때였다. 그의 시선이 부엌 한쪽에 놓인 식탁에 머물렀다. 식탁 위에는 뜨개질하다 만파란색 목도리와 실뭉치가 놓여 있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금방 돌아와 마저 뜰 것처럼. 그 옆 거실 선반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위로 뽀얀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멈춰버린 시간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재혁 씨의 시선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베란다의 풍경이었다. 그의 집 베란다에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다육식물 화분 몇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베란다는 그야말로 정글이었다.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작은 텃밭 상자,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화분들, 주렁주렁 열린 방울토마토, 넝쿨이 뒤섞여
혼란스럽지만 왕성한 생명력으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그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혼돈스럽지만 살아 숨쉬는 세계였다. 재혁 씨는 잠시 넋을 잃고 그 작은 녹색 공간을 바라보았다. 뚝뚝 떨어지던 것은 비단 수도꼭지의 물방울만이 아니었다. 그의 잘 정돈된 회색빛 일상에 누군가의 삶이 예고 없이 한 방울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서연 씨의 목소리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감사 인사에도 별다른 대꾸 없이 묵묵히 공구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방금 본 베란다의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작은 공간에 담긴 왕성한 생명력이 어째서인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다. 김재혁 씨가 공구함을 챙겨 막 현관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하게 짜인 저녁 시간으로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자신만의 요새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저기, 어르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와서 박혔다. 오서연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렇게 신세를 졌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네, 그녀의 간곡한 권유는 따뜻하고 진솔해서 재혁 씨가 늘 사용하던 괜찮습니다 라는 거절의 방패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서연 씨는 이미 금방 준비할게요 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마지못해 그녀가 권하는 식탁 의자에 어색하게 엉덩이를 붙였다. 평생 처음으로 타인의 공간에, 그것도 계획이 없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곧 구수한 보리차 향이 퍼지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그의 앞에 놓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혁 씨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 씨였다. 정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건 뚝딱뚝딱 다 고쳐줬었는데 그이가 가고 나니 집안에 남자 손길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막막하네요. 그녀는 무심결에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재혁 씨의 눈치를 살폈다. 재혁 씨는 오히려 그 말에 마음의 빗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직하게 물었다. 남편분,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네, 벌써 3년이 훌쩍 지났네요. 어르신은요? 나는 5년 됐소.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실의 무게와 시간의 더딤.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어색한 공기는 어느새 동질감 섞인 차분한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가장 큰 슬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재혁 씨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그녀의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낡고 조금은 어수선했지만 구석구석 온기가 배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저기 저 방울토마토가 올해는 유난히 말을 안 듣네요. 물을 줘도 자꾸 시들해지려 하고 그녀는 마치 말썽 피우는 자식에 대해 이야기하듯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재혁 씨는 그 표현이 생경하게 들렸다. 그에게 식물이란 그저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고 관리해야 하는 사물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식물하고 대화도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호기심이 묻어나왔다. 서연 씨는 부끄러운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좋은 말을 해줘야 쑥쑥 잘 크는걸요.
저도 이 녀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이만한 말벗도 없답니다. 그녀의 말에서 제 역시는 그녀가 가진 외로움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외로움을 식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생명을 키워내는 행위를 통해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새 차가 식었다. 제 역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그의 목소리는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연 씨는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온 재혁 씨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낯선 정적에 휩싸이는 기분이 들었다. 늘 익숙했던 고요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고 텅 비게 느껴졌다. 그는 습관처럼 베란다로 나가 자신이 키우는 다육식물들을 내려다보았다. 일렬로 늘어선 화분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된 모양새. 하지만 오늘따라 그 완벽한 질서가 어딘가 생명력 없는 박제처럼 보였다. 손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찻잔의 온기 때문일까? 그의 견고했던 일상에, 그의 잘 정돈된 외로움에, 아랫집 여자의 따뜻하고 조금은 소란스러운 온기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희미한 설렘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재혁 씨의 견고했던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길로 산책을 나갔지만 그의 생각은 종종 계획이 없던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창문을 여닫는 소리, 나지막한 노랫소리, 그 소리들은 그의 고요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뒤 아침 신문을 가지러 현관문을 열었던 재혁 씨는 문고리에 걸린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안에는 잘 익은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지난번 신세진 보답입니다. 맛보세요. 오서연 씨의 것이 분명했다. 재혁 씨는 순간 당황했다. 아내가 죽은 후 누군가에게 이처럼 사적인 온정이 담긴 선물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어색했지만 왠지 모를 따스함이 가슴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그런 작은 선물은 간간히 이어졌다. 간 무친 오이소박이가 담긴 작은 반찬통이 놓여 있기도 했고 베란다에서 키운 것이 분명한 풋고추 몇 개가 담겨 있기도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선물에 대해 직접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아침 식업시면 기계적으로 끝냈던 화초 물주기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는 이미 물을 준 다육식물의 잎을 꼼꼼히 닦아내거나 깨끗한 베란다 난간을 마른 걸레로 연신 문지르기도 했다. 아래층 베란다에서 그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맞추기 위함이었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명랑한 목소리에 그는 못 들은 척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 예. 좋은 아침.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날씨 이야기, 식물 이야기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고추가 제법 잘 자라네요. 오늘은 오후에 비가 올 모양입니다. 짧고 단조로운 대화였지만 재혁 씨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고독의 성에 갇힌 자신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준다는 사실이 메마른 그의 마음에 단비처럼 내렸다. 하지만 두 사람이 쌓아 올린 이 소박한 교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비쳤다. 특히 아파트 노인 회장이자
소문의 진원지로 유명한 박 여사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는 몇몇 노인들과 함께 아파트 중앙 정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위층 베란다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재혁 씨와 서연 씨의 모습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몇 년째 외출도 거의 않고 꼿꼿하게 살던 호랍이. 다른 한 사람은 싹싹하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던 미망인. 그녀의 머릿속에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어머, 저기 좀 봐. 오빙 2호, 김 선생님이랑 사귈 2호. 옷이랑 요새 부쩍 가깝네. 박 여사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보탰다. 그러게 말이야. 오 씨가 매일같이 뭘 만들어다 바친다던데. 홀로 된 사람들끼리 의지가 되나 보지. 뭐. 근데 남들 보기에 썩 좋아 보이진 않네. 마누라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들의 대화에는 노년의 외로움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잣대로 타인의 관계를 재단하는 섣부른 판단과 은근한 시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두 사람의 순수한 교감은 호라비를 유혹하는 미망인의 이야기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재혁 씨와 서연 씨는 자신들을 향해 피어오르는 의심의 연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서로의 존재가 주는 작은 위안에 만족하며 조용한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발밑에서는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차가운 오해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짙어지고 있었다. 작은 화단에서 시작된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아파트 단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노인정에 모인 할머니들의 입을 통해, 아파트 상가 식료품점을 통해, 그리고 복도를 오가는 이웃들의 곁눈질을 통해 김재혁 씨와 오서연 씨의 관계는 본래의 순수함을 잃고 부풀려지고 왜곡되었다. 재혁 씨는 자신을 향한 이웃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했음을 감지했다. 그 시선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호기심과 어딘지 모를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에 휩싸였다. 사건은 그의 정해진 오후 산책 시간에 일어났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작은 산책로를 기계적으로 걷고 있을 때 노인 회장인 박 여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 김 선생님 산책 나오셨어요.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박 여사는 특유의 과장된 친절함으로 말을 걸어왔다. 재혁 씨가 의례적인 목례로 답하자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의 팔을 슬쩍 잡아 끌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노인 회장으로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녀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아랫집 오씨 말이에요. 사람이 참 싹싹하고 좋긴 한데 남편 잃고 혼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모양이야. 김 선생님께서 워낙 점잖고 좋으신 분이니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저 이웃에 대한 평가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재혁 씨의 가슴에 박혔다. 그래도 남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오해 사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돌아가신 사모님 명예도 있는데 아무리 외로우셔도 처신을 조심하셔야지요. 다 선생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모님 명예, 처신, 평생을 반듯한 공무원으로 살아온 재혁 씨에게 그 두 단어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았다. 박 여사의 말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순간 그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의 순수한 선의와 서연 씨의 소박한 친절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주책 없는 늙은이들의 부적절한 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의심의 독이 퍼져나갔다. 정말 순수한 친절이었을까, 고장났다는 수도는 그저 핑계가 아니었을까. 가십의 렌즈를 통해 보니 서연 씨의 모든 행동이 의도적인 계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베란다로 가블라인드를 단호하게 내려버렸다. 활기 넘치던 아랫집의 작은 정글을, 그리고 그곳의 주인을 자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다. 그의 질서정연한 세계를 어지럽히는 모든 혼돈의 근원을 막아버리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 아래에서 어김없이 서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평소보다 더 맑은 목소리였다. 재혁 씨는 창가에 서 있었지만 못 들은 척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침묵에 아래층에 명랑했던 목소리도 이내 잠잠해졌다. 그날 오후 현관문 손잡이에는 작은 바구니에 담긴 상추 몇 잎이 걸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결국 안으로 들여오긴 했지만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그녀의 인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문고리에 걸리던 작은 선물도 끊겼다. 아래층의 서연 씨는 영문을 몰랐다. 갑자기 돌변한 그의 냉담함에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만 같았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베란다의 식물들에게만 말을 거는 외로운 섬으로 돌아갔다. 재혁 씨는 닫힌 블라인드 뒤 어두워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평판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 대신 데워 깊고 차가운 고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외로운 섬을 이어주던 가냘픈 다리는 그렇게 오해의 폭풍우 속에서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김재혁 씨는 스스로에게 내린 금종령을 철저히 지켰다. 그는 더 이상 베란다에 나가지 않았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아파트는 다시 예전의 완벽한 정적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소음이 차단된 진공 상태처럼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여사의 말에 분노했던 감정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서연 씨의 상처받았을 표정이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한 인간의 순수한 호의를 얼마나 무참히 짓밟았는지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자존심 강한 그는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날 오후였다. 숨막히는 열기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을 켜고 거실에 앉아있던 재혁 씨는 무심코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아래층 베란다에 멎었다. 항상 생기로 넘치던 그 작은 정글이 마치 시름시름 앓는 환자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토마토 넝쿨의 잎사귀는 누렇게 말려 있었고 화사하게 피어있던 채송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타들어가고 있었다. 순간 재혁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신처럼 식물들을 아끼고 돌보던 사람이었다.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래층에서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은지 이틀은 좋게 된 것 같았다. 라디오 소리도, 설거지 소리도, 아무것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야, 아들 집에라도 갔겠지. 하지만 저 식물들은 어떡하고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이웃들의 시선, 박 여사의 경고, 자신의 꺾인 자존심.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안위에 대한 순수한 걱정이었다. 만약 그녀가 홀로 집 안에서 쓰러져 있기라도 하다면 자신이 그녀의 마지막 호의마저 매정하게 내쳤기 때문에, 그녀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생각에 이르자 그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제 역시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규칙을 깨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다. 4기2호 현관문 앞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침묵. 그는 다시 한번 길게 눌렀다.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치기 시작했다. 서연 씨, 오서연 씨 안에 계십니까? 복도에 그의 다급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패닉에 빠진 그는 1층 관리사무소로 달려내려갔다. 그의 핏기 없는 얼굴과 절박한 목소리에 관리소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마스터키를 들고 그를 따라 나섰다. 실례합니다. 관리소장이 외치며 문을 열었다. 집 안은 바깥보다 더 후텁지근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거실과 부엌 사이에 쓰러져 있는 서연 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옆에 엎어진 물컵과 함께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쁘게 끊어지고 있었다. 알실신 구에 신고해. 관리소장의 외침이 아득하게 들렸다. 제 역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죄책감.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임에 손을 대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힘없이 쓰러진 그녀의 모습과 베란다에서 말라 죽어가는 식물들을 번갈아 오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저 식물들과 그녀는 똑같았다. 살아남기 위해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그의 비겁한 외면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갔던 것이다. 그는 단지 블라인드를 내린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해, 자신에게 내밀었던 구원의 손길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이다. 구급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제 역시는 그녀의 마른 손을 붙잡았다. 차갑고 가녀린 손의 감촉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김재혁 씨의 귓가를 찢는 듯했다. 그는 정신없이 구급대원들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와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을 쌓아온 질서정연한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음을 실감했다. 그는 보호자 자격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의사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라는 질문에 그는 차마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다행히 오서연 씨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급성 탈수와 몸살이 겹쳐 쇼크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링거를 맞으며 입원실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재혁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입원실 앞 복도에 놓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닫힌 병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더욱 차갑고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재혁 씨는 자신을 향한 끝없는 자책과 후회에 잠식당했다. 박 여사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던 자신의 비겁함, 그녀의 순수한 호의를 의심했던 어리석음,
차갑게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의 잔인함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명예와 체면이라는 것들이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가 지키지 못한 것은 아내의 명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다. 죄책감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서연 씨의 아들 이민수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말끔한 양복 차림에 그는 몹시 지치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듯 보였다.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확인하더니 이내 복도에 앉아있는 낯선 노인을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누구십니까? 아들의 첫 마디는 질문이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다. 재혁 씨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저는 위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위층 사람이라는 대답은 아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바쁜 자신도 하룻밤에 달려왔는데 단순한 이웃이라는 노인이 밤새 병실 앞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온갖 나쁜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혼자 사는 늙은 어머니에게 접근하는 사기꾼. 어머니와 무슨 관계시죠?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재혁 씨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장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혹시 어머니 돈이라도 노리는 겁니까? 순간 재혁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적인 말이었다. 예전의 그였다면 당장 불호령을 내리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의 무례한 비난을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든 채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대답은 아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변명도, 분노도 아닌 진심 어린 사과. 민수 씨는 순간 당황하여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예상했던 파렴치한 늙은이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마침 간호사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대치를 중단시켰다. 민수 씨는 찝찝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다. 복도에 홀로 남은 재혁 씨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억울한 비난보다 서연 씨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신의 죄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길고 어두운 후회의 터널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서연 여사가 병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김재혁 씨였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다. 그분은 위층에 사시는 김 선생님은 괜찮으시니? 그때 담당 간호사가 아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간호사는 김재혁 씨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구급차를 불렀는지, 병원에 도착해서도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는지, 그리고 의사가 상태를 설명할 때마다 얼마나 애타게 귀를 기울였는지 차분히 설명했다. 그의 초조하고 걱정 가득한 얼굴은 가족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아들은 어머니가 이 노신사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애정과 자신을 향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내하던 재혁 씨의 침묵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성급함과 무심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우연히 어머니의 병상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든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의 외로움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위층의 친절한 이웃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수도꼭지를 고쳐주었던 그날의 짧은 만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 후로 발코니를 통해 나누는 짧은 인사가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는지에 대해 적혀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아들은 숨이 막혀왔다. 그는 마침내 어머니의 삶에 존재했던 거대한 빈자리를, 그리고 자신이 그 빈자리를 얼마나 철저히 외면해 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아들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 의자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는 김재혁 씨를 발견한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 사과에는 자신의 오해에 대한 뉘우침과 어머니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모두 담겨 있었다. 오서연 여사가 퇴원한 후 김재혁 씨의 일상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그는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혼자 산책하고 신문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간은 서연 여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그녀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고, 기력이 없는 그녀를 대신해 발코니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연 여사도 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보살핌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제 두 사람의 발코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발코니에 놓인 작은 의자에 각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 소소한 일상, 그리고 말없이 서로의 정원을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혁 씨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이 발코니를 하나로 합쳐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공동 정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늘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던 재혁 씨의 관상용 화분들과 자유분방하지만 생명력 넘치던 서연 여사의 다채로운 꽃들이 한데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힘이 필요한 일을 도맡았고, 그녀는 식물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위치를 섬세하게 알려주었다. 두 개의 발코니를 가르던 보이지 않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 다른 두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이 탄생했다. 그 정원은 삭막했던 두 사람의 마음에 다시금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희망의 상징과도 같았다. 발코니 정원이 푸르게 변해갈수록 김재혁 씨와 오서연 여사의 관계도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다. 이제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재혁 씨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날씨도 좋은데 근처 화원에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정원에 놓을 새 식구를 좀 들여오고 싶군요. 서연 여사는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첫 번째 공식적인 외출이었다. 아파트 단지라는 익숙한 울타리를 벗어나 나란히 걷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다정한 노년의 연인이었다. 화원에서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흙냄새와 꽃향기 속에서 새로운 화초를 고르는 그들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재혁 씨는 튼튼한 묘목을 골랐고, 서연 여사는 꽃의 색깔이 그의 정원과 어울릴지를 세심하게 살폈다. 바로 그때 그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파트 노인회장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전 같았으면 재혁 씨는 당황하며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서연 여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두 사람은
아무런 동요 없이 돌아서서 회장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주말인데 나들이 나오셨군요. 재혁 씨가 먼저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조용하고 당당한 태도 앞에서 노인 회장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은 듯 했다. 그녀는 어색하게 안부를 묻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더 이상 어떤 소문도, 험담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굳건히 마주잡은 두 사람의 손이 세상의 모든 편견을 향한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의 시간이 평화롭게 흘렀다. 김재혁 씨와 오서연 여사의 발코니, 정원은 이제 사계절 내내 푸르렀고 두 사람의 일상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재혁 씨에게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기고 간 귀한 난초 화분이 하나 있었다. 그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난초를 정성껏 돌보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난초는 단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멈춰버린 시간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서연 여사가 환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수년간 침묵하던 난초 가지 끝에 작고 고운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서연 여사의 따뜻한 손길과 웃음소리가 스며든 정원에서 난초는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며칠 후 난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냈다. 그 모습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함께 난초를 더 크고 튼튼한 화분으로 옮겨 심었다. 새로운 흙을 채우고 뿌리가 굳건히 자리 잡도록 조심스럽게 다독이는 두 사람의 손길은 사랑과 삶의 재탄생을 위한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활짝 핀 난초꽃 아래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다. 이야기는 이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김재혁 씨와 오서연 여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외로움이란 무엇인가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기치 못한 벨소리를 당신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녹슨 수도꼭지나 시든 화분 같은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